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돌발 이상무체 감지 모델 발표를 맡게 된 우승예정 팀의 발표자 박정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팀 소개를 진행을 한 후에 저희가 어떤 분석 배경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뒤에는 모델 적용, 시행 결과 및 결론, 한계점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승재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우승 예정 팀은 박건우, 정승재, 유예지, 박정은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 이름은 각 이름에 한자씩을 따와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좀 용감하게 이름이 지어져서 여기에 걸맞도록 열심히 모델을 구상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편의상 나눠놓긴 했지만 모든 팀원이 모든 과정에 골고루 참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저희 먼저 다양한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주제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한 가지를 골라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 과정을 처리하는데 총 3일의 시간을 썼고요. 그 이후에 저희의 주제에 맞는 추가 이미지를 수집하고 라벨링을 진행을 하는데 총 3일의 과정을 소요를 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모델 설계 및 학습을 시작하였고 이틀 동안 PPT 제작 및 마무리를 거쳐서 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의 분석 배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비교적 명확한 문제의식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문제의식의 시작은 전동 킥보드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전동 킥보드를 한 번쯤은 타보셨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킥보드 시장은 실제로도 2017년만 해도 7만 5천 대 수준에 그쳤지만 2020년까지는 20만 대 수준으로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짧은 거리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킥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성장만큼 드리워지는 단점도 있는데요. 네, 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이렇게 널려져 있는 킥보드 때문에 다들 불편하셨죠, 한 번쯤은. 네, 실제로 2017년부터 3년간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정도, 사망자 수는 2년 만에 3배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15일 이후에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을 했으나 단속 시간의 비현실성, 신고풀의 오류, 견인의 어려움 등으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주차 체계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으로도 이어집니다. 네, 하지만 일반 보행자에게도 이렇게 위험한 킥보드의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겐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희가 찾은 기사에서는 이를 도로 위의 지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킥보드의 생김새 자체가 예상할 수 없도록 구상이 되어 있고 현재 불법이긴 하지만 간혹 도보에서 이용을 하는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라는 특성상 굉장히 무서움으로 가기 때문에 돌발성이 강한 큰 위험체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킥보드 문제 때문에 최근에 보행 안전 문제가 좀 불거졌을 뿐이지 사실 기존에 존재하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존재하던 보행 안전 위협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직접 다니면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장애물, 횡단보도의 턱맞춤이나 점자 블록, 그리고 자동차 진입, 억지형 말뚝, 즉 볼라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일상적인 보행을 불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점자 블록이 더해질 경우에 좀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점자 블록에 의존을 해서 도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상 점자 블록을 이용을 할 때는 그 주변의 이상체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목표 프로토타입을 다음과 같이 돌발성이 강한 장애물을 예방을 하고 가장 탐지가 필요한 시점에 점자 블록 반경을 추가를 하는 방식의 목표 프로토타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이 강한 장애물을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보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물체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한 후에 신속하게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채택을 할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추가 부분에서 점자 블록 반경 안에서의 이상체를 탐지를 한다거나 일정 구간 안에서의 탐지를 목표로 잡았지만 저희의 프로젝트 시간적 한계상 1차 목표만을 현재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둔 후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AI 허브의 인도 보행 영상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바운딩박스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3종의 데이터가 더 존재했습니다만 저희는 욜로 모델에 넣을 것이었기 때문에 바운딩박스에 35만 장만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한 이미지 안에 굉장히 세밀하게 라벨링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35만 장 중 총 1,900장을 선별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AI 허브 인도 보행 영상의 데이터 라벨은 보시는 것처럼 이동체와 고정체로 구분이 되어서 총 29종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라벨링들이 메타 XML 파일로 구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메타 XML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는 라벨링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는 라벨이 순차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한꺼번에 한 파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ML 파일을 곧바로 욜로 모델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이 한 이미지 안에 있는 라벨링들을 개별 JSON 파일로 추출해내는 과정을 이렇게 코드를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JSON 파일로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JSON 파일 역시도 XML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XML 파일에는 저희가 써야 하는 텍스트 파일과 그 좌표의 단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단위들을 역시 공식을 찾아서 여기처럼 바꿔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 하나씩 추출이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안에 원래 각 데이터의 좌표 앞쪽에는 데이터 라벨의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됐는데 데이터 라벨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시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서 각각 매핑을 통해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여 결론적으로는 AI 허브 데이터를 주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킥보드 크롤링 데이터였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한 킥보드라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AI 허브 데이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키워드로 네이버, 구글, 빙 다음에서 총 300장을 크롤링한 후에 재라벨링을 진행하여서 여기 기존에 존재하던 29종의 데이터 라벨의 마지막에 30번째 데이터로 추가를 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총 라벨링은 30개로 저희의 데이터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모델 적용 파트 부분부터 발표를 맡게 된 우승예정팀의 정승재입니다. 먼저 욜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징과 이론을 나눠서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전체를 한 번만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R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분할한 후에 CNN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욜로의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드와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컨피던스 스코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전처리 모델과 인공신경망이 통합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GPU나 CPU 환경에서도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객체 탐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Fast RCNN보다 FPS 성능이 6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욜로 V3 기준으로 FPS가 45 정도 나왔고 레퍼런스에 기록된 바로는 욜로 V5 같은 경우는 FPS가 1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입력 이미지를 7곱하기7과 같은 정수 형태로 S/S 그리드 영역으로 나눠줍니다. 두 번째는 셀의 오브젝트 및 바운딩 박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컨피던스 스코어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 및 바운딩 박스가 셀에 존재하게 된다면은 1점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으로부터 오브젝트의 거리를 나타내는 XY 값과 전체 이미지에 대한 WH 값을 나타내는 값과 그리고 또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나타내는 값을 벡터 값으로 표현하여 신경망 모델의 연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탐지 모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백본, 넥,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본은 입력 이미지를 피처 맵으로 변형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욜로 V4 같은 경우는 CSP 다크넷 53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VGG16이나 RESNet 같은 경우는 다른 Fast RCNN 같은 경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욜로 V4 같은 경우에는 다크넷에서 만든 CSP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베이스 레이어에서 절반으로 분할한 후에 절반만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고 절반은 다음 층으로 넘겨줘서 연산량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넷 같은 경우는 백본과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피처 맵을 정지하거나 재구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욜로 V4 같은 경우는 SPP랑 PN을 사용하는데 SPP 같은 경우는 풀링과에서 이미지를 뚜렷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고정된 그리드 영역을 고정된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PN 같은 경우는 로어 레이어에서 하이 레이어로 움직일 때
이제 이미지나 그런 그리드가 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바운딩 박스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마지막 헤드 같은 경우는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원 스테이지의 경우는 프리딕트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 부분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프리딕트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배웠 베스트 RCNN 같은 경우는 투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욜로 같은 경우는 원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욜로 V4 같은 경우는 욜로 V3 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가적인 딥러닝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BOF랑 BOS라는 게 있는데, BOF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BOS는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BOF에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이제 사용합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는 거는 RGB 스케일을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는 것처럼 데이터의 변형을 줘서 입력 이미지로 좀 판별하기 힘든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좀 더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기 쉽도록 강화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BOS 같은 경우는 코스트를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미시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렐로 함수가 있는데, 렐로 함수의 경우는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질 때 좀 더 스무스하게 기울기 조절해서 좀 더 데이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BOS와 BOF를 백본 부분이 아니라 헤드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욜로 V4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 사이즈는 16이고 서브 디비전 값은 8일 때의 경우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22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이 경우에 저희 그 IOU 임계치 값은 50%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때 평균 IO 값은 63.96%였고 정밀도는 81%, 재현율은 67%였습니다. 이에 MAP 값은 38.4%였고 이에 로스 값은 4%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치 사이즈를 좀 늘려보았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64일 때 서브 디비전 값이 16일 때로 두어봤는데, 이 경우에는 70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IO 값은 같았고 평균 IO 값은 58.23%로 아까보다는 살짝 낮았습니다. 대신 정밀도는 0.74로 살짝 낮았지만 재현율이 0.96으로 아까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MAP 값과 에버러지 로스 값은 전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욜로 V5 모델을 사용해봤는데, 욜로 V5 모델은 사이즈에 따라 총 4가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기 전에 욜로 V5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보았습니다.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GPU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욜로 V5 S 버전 같은 경우는 가장 가볍고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욜로 V5 S 버전과 나머지 3개 중에서 좀 GPU 속도도 빠르면서 코코 데이터셋으로 돌렸을 경우에 AP 값이 높은 욜로 V5 L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을 채택해서 모델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욜로 V5 S 버전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소요됐던 러닝타임은 15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역시 욜로 V5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의 텐서보드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시각해보였고, 정밀도와 재현율은 0.78, 0.4가 관측이 되었고 MAP 값은 44%, 박스로스 값은 0.005%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욜로 V5 L 버전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커졌다 보니까 러닝타임이 30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똑같이 데이터를 시각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정밀도는 85%, 재현율은 43%, MAP 값은 47%, 박스로스 값은 0.004로 아까보다 0.001 줄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S 모델보다 L 모델이 좋은 결과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행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욜로 V4 L 버전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가 16일 때, 서브 디비전이 8일 때랑 배치 사이즈가 64일 때랑 서브 디비전 값이 16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미지 테스트 결과 두 모델 모두 객체 검출이 좀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앞의 모습인데요. 일단 보면은 비디오 테스트 결과 배치 사이즈가 64이고 서브 디비전 값이 16인 모델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더 많이 여러 번 돌려본 결과 더 정확하게 객체를 검출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더 FPS 성능도 좋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객체를 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욜로 V4 모델을 아이샤니 페이지에도 한번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욜로 V4 텐서플로우 모델을 오픈12 모듈로 변환하여 웹페이지를 구성하였고, 사진 업로드하면 페이지의 모델을 반영하여 디텍션 이미지를 출력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콜앱에서 테스트한 결과와 R샤인에서 테스트한 결과와 약간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좌측이 콜앱에서 테스트한 결과고 우측이 R샤인에서 테스트한 결과인데,
딱 봐도 보시다시피 같은 사진의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콜앱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조금 더 많이 객체를 검출한 반면에 이제 알샤인에서 한 결과는 객체를 조금 적게 검출하고 좀 더 크게 이제 바우닝 박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샤인이 홈페이지에서 검출한 사진의 인식률이 조금 낮았는데 뭐 그 이유는 IOU 값의 인계치 문제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욜로 V5 모델도 이미지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욜로 V5S 모델에 비해서 L 모델이 객체 인식률이 높습니다. 좀 한눈에 보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편이 좀 더 많은 객체를 검출하고 옆에 있는 정확도도 좀 더 높게 관측된 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똑같이 비디오 테스트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다시피 그 욜로 V4 모델에 비해서 욜로 V5가 FPS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서도 더 많은 프레임을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객체 탐지를 빨리빨리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보다는 L 모델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객체 검출하는 것을 좀 더 여러 차례 동영상을 이제 시연해 보면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V4 모델이랑 V5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일단 프로젝트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걸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일단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돌발성 장애물의 인식 속도가 빠르고 높은 물체 인식률을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보면은 욜로 V5 모델이 좀 더 FPS 성능도 높고 좀 더 많은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욜로 V5 L 버전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계점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안내 라벨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AI 허브에서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352,810개의 데이터 중에서 1,900개의 사진만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1,900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학습이 안내 라벨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클래스 MAB 값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저화질 이미지 속 개체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AI 허브의 데이터는 고화질 이미지로 1920 곱하기 1080의 고화질 픽셀을 갖춘 트레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크롤링이나 통해서 구한 저화질 이미지의 경우 사물을 잘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중첩 시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욜로 모델 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사물이나 여러 사물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발전 방향성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폰용 시각 대체 앱 제작 또는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카메라와 연동하여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자 블록을 따라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블록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내의 장애물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객체를 검출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걸어 다닐 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일정 거리 이내의 장애물만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 안내 음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파손된 점자블록 또는 엉터리 점자블록 아니면 킥보드가 놓여져 있는 점자블록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보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